사회초년생들이 처음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어떤 걸 확인해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중개사분한테 호구 잡힐 확률이 100%죠.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어떤 걸 체크해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요즘 하도 전세 사기 말이 많아서 내 보증금,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 100%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 끝에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저는 집을 처음 보러 갈 때는 그 집에 벌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체크해 보는데요. 다른 분들은 마음에 들면 물부터 틀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방충망부터 살펴봅니다. 이렇게 방충망을 보면은 구멍이 나 있던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이 나 있는 자리에 잘 메꿔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방충망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육안으로 봐도 보이니까 체크는 해 보실 텐데, 이거는 잘 체크를 안 해 보시더라고요. 저는 방충망이랑 창문 사이에 있는 이 틈도 어떤 집은 보면 너무 틈이 벌어져 있어서 그 사이로 모기들이랑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지 안 벌어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창문에서 확인해 보는 게 있는데요. 문을 자연스럽게 닫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닫아 보면 이 반대편 창문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문을 닫았는데 반대편 창문이 그냥 툭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거를 계속 체크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체크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반대편 부분에는 살짝 열려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틈을 타서 벌레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창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구하다 보면은 모기가 특히 많이 나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집이 살아봐야지 모기가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기가 엄청 많이 나온다 하면 이렇게 화장실 한풍구에 이게 설거지 거름망이에요. 이거를 한풍기 커버에 덮어 씌워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 집은 모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오는지 저기서 나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곳들은 다 막아놨다 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개가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 벌레가 많이 나오는 집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벌레를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창문 틈에도 스펀지를 끼워 넣고 테이프를 발라 놓은 집들도 저는 봤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구멍을 다 막아 놓으려고 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곰팡이가 잘 쓰는 집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옵션 가구들이 있잖아요. 원룸 같은 데는 옵션 가구들이 있는데 이런 침대 같은 거를 밀어보는 거예요. 이런 벽 사이에 곰팡이들이 끼어져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위에 짐이 별로 없다면 조금 밀어보면은 잘 밀릴 거예요. 그래서 벽 사이를 꼭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창문 열어서 바람이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상가주택 이런 빌라 1층에 음식점이 있다, 특히 기름이 많이 쓰이는 그런 업종의 음식점이 있다 하면 위로 바퀴벌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 냄새 때문에 위에 창문도 자주 못 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가구 뒤에 바퀴벌레 약들이 엄청 많이 놔둬놨다 하면은 바퀴벌레가 자주 나오는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지도 확인해 봐라 했잖아요. 그 이유가 곰팡이뿐만 아니라 결로가 잘 생기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살면서 한풍을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풍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완전 안 되는 집이다 하면 이런 구석구석에 결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싱크대 위에 창문을 열어보면 이런 쪽 있죠. 구석에 물이 맺혀져 있는 집들이 있고 곰팡이가 쓰여져 있다. 그러면 결로가 잘 생기는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실내한다고 먼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런 싱크대 위에 서랍들을 조금씩 다 열어보는 거예요. 안에 바퀴벌레 약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것 아닌지, 결로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퀴벌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서랍을 열어봐라 했잖아요. 열어봤을
때 이런 후춧가루 같은 이런 가루들이 있다 하면 이거는 100% 바퀴벌레 배설물이거나 쥐 배설물인 거예요. 이런 집이 있으면 바로 뛰쳐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배설물들이 있다가 갑자기 바퀴벌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물을 틀어보는 건데, 근데 하나만 틀어보고 뭐 이거 끄고 저것 끄고 뭐 이렇게 해서 물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면대 물도 틀어보고 틀고 있는 상태에서 샤워기 물도 틀어보는 거예요. 두 개 다 물이 잘 나오는지, 이 상태에서 또 싱크대 물도 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기물까지 내려봅니다. 그래서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에는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완전 고지되어 있는 곳이 아닌 이상 물은 거의 다 잘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를 틀어보고 사람들이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물을 쓰는 시간이 좀 겹치잖아요. 그때 다른 집 물이 쓰고 있더라도 우리 집 물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물을 한꺼번에 틀어보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 다 공동 현관문이 있잖아요. 1층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빌라들은 그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하루 종일 문이 열려져 있는 빌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그런 1층 공동 현관문이 계속 열려져 있다 하면 조금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 문이 열려 있는지 없는지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낮에 대부분 집을 보러 다닐 텐데 어떤 집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 계약하기 전에 저녁에도 한번 가보세요. 낮이랑 저녁이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퇴근하고 나서 집까지 가는 길이 저녁에는 어두침침한지 어떤지 위험한지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집 보러 다닐 때 이런 줄자를 챙겨 가라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집을 보러 갔을 때 한 번 보고 마음에 들면 가계약금을 넣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약하기 전까지도 안에 사람이 만약에 살고 있다 하면 제가 집을 들어가서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잘 안 보여주려고 하기도 할 테고. 그래서 집 보러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 하면 이런 줄자를 꺼내서 가로 세로 정도는 길이를 재봅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가구 배치를 내가 갖고 있던 가구를 어떤 식으로 옮겨야 되지 대충 감을 잡으면서 이삿 날에는 바로바로 이삿짐 센터 사장님한테 이렇게 가구 배치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낮에 집을 보러 갔을 때 중개사분은 집 안에 있는 불을 다 켜서 보여줄 거예요. 그럼 메인이 되는 방과 거실 같은 부분에 채광이 잘 들어가는지도 꼭 따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불이 켜져 있더라도 불을 꺼보고 채광이 그래도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보러 갔을 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사회초년생일수록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거리가 멀 거예요. 한 번도 안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는 건지도 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등기부 등본은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나 그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은 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뗄 수 있는데요. 중개사분이 계약하는 날에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도 중개사분이랑 집주인하고 짜고 치는 사기가 간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 떼보는 걸 추천드려요. 등기부 등본을 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져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하나하나씩 따라 하셔서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보시면 됩니다. 쭉 천천히 적혀져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등기부 등본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는 그냥 그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제부 다음에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같은 항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럼 저희가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언제 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거래가액까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금액,
집주인이 이 집을 샀을 때 얼마에 주고 샀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얼마 전에 이 집을 샀어요. 만약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샀으면 뭐 당연히 전세가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건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뭐 1년 전에 이 집을 샀어. 그런데 전세가가 집주인이 산 금액보다 훨씬 더 높다던가 너무 붙어 있다 하면 나중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약하는 것을 다시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월세로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근저당이 잡혀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그리고 을구를 보면 근저당 설정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안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근저당은 이제 이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출 금액까지도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적혀져 있는 금액은 집주인이 빌린 원금의 거의 120%까지도 더 높게 적혀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자까지 쳐서 적어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금액에서 나누기 1.2를 하면은 얼마의 원금이 대출 원금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원금이랑 또 아까 봤던 매매 금액이랑 너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월세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것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고려하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세를 들어갈 때는 이 근저당이 아예 잡혀 있지 않는 곳이어야 되거나 잡혀 있다 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전세금을 낼 거잖아요. 그 전세 보증금으로 이 대출을 100% 다 상환하고 근저당 설정한 거를 다 말소시키는 조건을 특약을 꼭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 근저당이 잡혀져 있는 이 날짜에 제가 더 늦게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란 무엇이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누가 낙찰을 받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낙찰받은 사람의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보증금을 전액 물어줘야 돼요. 낙찰받은 사람이. 근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면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쫓겨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 근저당이 아예 안 잡혀져 있는 집이다. 그럼 내가 전입신고하고 나서 이틀 뒤후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특약사항에 넣으셔야 됩니다.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임차인과 상의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근저당이 잡혀져 있는 곳에 아까 전세로 들어갔을 때는 말소시키는 조건을 걸어야 되고 월세로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월세는 대부분 대출이 끼어져 있고 월세 보증금까지 합치고 임차인의 자본금까지 합쳐져서 그 집을 매매한 거기 때문에 근저당을 말소시켜 달라고 얘기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대신 내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증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액 임차금 범위표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 블로그에 다 적혀져 있어요. 여기 주거용이 있고 상가용이 있는데 지금은 주거용만 볼게요. 여기 보면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있어요. 그럼 단위는 10,000원이죠. 소액 임차인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그 소액 임차인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으로 제일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여기 적혀져 있는 최우선 변제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일이 있고 지역이 있잖아요. 기준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 금액이 기준이 되는 금액과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기준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준일이 되어 있는 곳 있죠. 이 날짜가 제가 처음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전입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봤을 때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제일 먼저 지금 살아있는 근저당 설정 중에서 제일 먼저 잡혀져 있는 근저당 설정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꼭 이게 기준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전라도 강주 등기부등본이거든요. 전라도 강주고 근저당권 설정이 된 날짜가 2018년 7월 3일이에요. 2018년 7월 3일 여기 칸이 되겠네요. 그 중에서 강주광역시잖아요. 여기 강주광역시 되어 있고 그럼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6천만 원까지인 거예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제일 먼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6천만 원 전액이 아닌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 내 보증금을 전체 다 받고 싶다 하면 이 보증금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선순위 변제액에 맞춰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갈 거다, 월세로 들어갈 거다 하면 2천만 원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맞춰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낙찰 금액의 50% 이하로 이 최우선 변제액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이 넘어갔어. 근데 3천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아갔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그럴 일은 없지만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으면 그러면 반액이 1,50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1,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서울에 있는 원룸에 월세로 들어가겠다 하면 5,5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설정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럼 전세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전세는 일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전입신고 해야 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꼭 두 가지, 그리고 점유일자랑 전입신고한 날짜 그 두 개가 근저당이 잡힌 날짜보다 앞에 있어야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고, 또 앞에 말씀했듯이 전세로 들어갈 때는 이미 대출이 있는 집이다 하면 꼭 그거를 상환하고 말소시키는 조건을 꼭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빌라의 전세를 많이 들어가는데 빌라의 시세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꼭 그 지역의 전세금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매매가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컨디션, 이 정도 같은 연식이고 비슷한 빌라의 매매가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 시세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들어가려는 전세금이랑 그 매매가랑 너무 비슷하다 하면 그 집은 전세로 안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집주인의 세금 문제 때문에도 경매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약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중개사분한테 얘기를 해서 집주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주인의 세금 문제도 깔끔한지 아닌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살 집이 살기 편한 집인지 아닌지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지만 꼭 전세금이랑 월세금이 알맞는 금액인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제 블로그에 잘 정리해 뒀으니까 아래 링크 타시고 제 블로그를 보시면서 직구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